2022년 10월 미국 FBI와 뉴욕 경찰은 뉴욕에서 활동하며 투자 사기와 연관된 수익의 자금 세탁과 무허가 송금 행위를 한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들은 재정적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관계를 구축하고 여러 차례 소액 투자 성공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갈취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불법 이익을 창출하는 사기 수법인 피그부처링, 사주판 또는 돼지 도축이라고 불리는 투자 사기 피싱 스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의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세탁하려 한 금액은 미국인 피해자 약 200여 명으로부터 얻은 1,800만 달러 이상 불법 수익으로 미국 정부는 이들의 체포와 함께 소유하고 보관 중이었던 암호화폐를 함께 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 피그 부처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주 혐의는 자금 세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서 압수한 암호화폐 주소와 자금 흐름을 통해 실제 범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 흐름이 특정 해외 지역과 연결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 칸달주 삼포부 파운구역 7A 톰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산업단지 및 리조트, 카지노 복합단지로 알려진 캄보디아 내 관광개발단지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관광개발단지라는 이름과 다르게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으며 철조망을 통해 내부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뉴욕에서 압수된 암호화폐 일부가 이곳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단지 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룹을 이뤄 피그 부처링이라고 불리는 스캠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이보와 잉다라라는 인물은 각각 단지의 건설 감독자이자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 등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납치한 사람들을 해당 단지에 감금하고 여러 범죄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보라는 인물이 관리하는 단지는 이곳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내 비슷한 목적의 단지 여러 곳을 관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리하는 단지들은 하나의 기업과 연결됩니다. 진베이 그룹은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카지노와 부동산 개발을 주력으로 내세운 기업입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관광 및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던 시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기업 형태였지만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진베이 그룹은 공식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 단지와 유사한 곳을 캄보디아 내에서 다수 운영하며 사이버 범죄 및 금융사기, 투자 사기 등 피그 부처링과 연관된 범죄를 통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베이 그룹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2025년 10월 14일 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무부가 발표한 프린스 그룹 산하의 범죄를 연결해 구성한 모습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2년 뉴욕에서 벌어진 사건이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연관된 점뿐만 아니라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는 납치 및 감금, 사이버 범죄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의 회장 첸지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한 연관된 수백 명의 인물과 수십 곳의 단체 및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대규모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다수가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범죄 조직들 역시 프린스 그룹과 비슷한 방식의 범죄를 통해 막대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사실상 최고 권력에 오른 직후 중국 내 반부패 캠페인의 일환 및 자금 유출, 자금 세탁 통제, 과시적 소비 사치 억제 정책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마카오 및 중국 본토 내 주요 도시에 조성된 대규모 불법 카지노 산업을 압박하고 축소시키며 불법 자금들을 정부로 귀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불법 카지노 산업은 중국 정부의 고강도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 규제 공백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중국 범죄 세력도 동남아시아로 함께 이동하며 해당 국가의 범죄자 유입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산업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캄보디아 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첸지는 중국 푸젠성 출신의 부동산 사업가로
당시 중국 규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이동되는 카지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을 캄보디아 해안 휴양지에 조성하고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프린스 그룹을 설립한 첸지는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산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사용해 캄보디아로 귀화함과 동시에 캄보디아 정계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부패한 권력 역시 첸지의 카지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단순히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르소카는 2014년 이후 첸지와 본격적으로 함께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파트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캥의 아들로 사르캥은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이상 캄보디아 부총리 및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캄보디아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르소카가 첸지의 카지노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캄보디아 핵심 권력 중 한 명이 캄보디아 이권 사업 내 개입을 통해 막대한 불법 수익을 창출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캄보디아 내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 조직과 이와 관련된 중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미온적으로 반응했고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고강도 카지노 제재 정책을 피해 해외로 이동된 중국 내 카지노 사업과 관련 범죄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캄보디아로 대규모 유입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부패한 권력과 이와 관련된 카지노 산업은 2019년 이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전후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불법 자금과 범죄 조직이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중국 내에서 조성된 불법 자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 중국인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는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2017년부터 중국과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규모 자금이 캄보디아 내로 유입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중국 정부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코로나로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관광객 유입이 막히자 캄보디아 내 카지노 산업은 크게 축소되었고 범죄 수익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들은 이전까지 카지노 산업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빈 호텔과 카지노를 온라인 사기 전용 시설로 전환하며 조직적으로 피그 부처링이라고 불리는 피싱 스캠 범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초기 사기 범죄는 주로 중국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는 언어적 환경과 카지노 사업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불법적인 인프라망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 쉬웠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빠른 범죄 사업의 전환으로 사기 영업이 확대되기 시작한 초기인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만에 중국인들이 사기로 인해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만큼 범죄는 빠르게 확장되었으며 피해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부패한 핵심 권력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캄보디아의 부패한 권력들은 범죄 조직과 결탁해 카지노 사업으로 큰 수익을 벌었지만 이 역시 중국 정부의 단속과 팬데믹으로 인해 줄어들면서 이들도 점차 범죄 조직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첸지 역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로 전환했으며 이 중에는 캄보디아 핵심 권력 중 한 명인 사르소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건설한 진비 그룹의 카지노 건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곳은 추후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크고 악명 높은 사기 센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캄보디아 핵심 권력 중 한 명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훈토는 캄보디아 내에서 피그 부처링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던 시기 주목받기 시작한 인물로 그는 30년 넘게 캄보디아 총리로 재임했던 훈센 총리의 조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캄보디아 내 후이온 그룹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입니다. 후이온 그룹은 공식적으로 금융 서비스 및 제조 회사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팬데믹 시기 이후 급증한 캄보디아 내 피그 부처링을 포함한 각종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이온 그룹은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조직 기업들과 결탁해 핵심 금융 노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훈토가 후이온 그룹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과 연관되었거나 해당 수익을 직접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보여주는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태도는 오랜 기간 범죄 조직과 결탁한 캄보디아 정부 내 핵심 인물들이 함께 협력한 과정의 결과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첸지와 진베이 그룹을 만들며 카지노 사업에서 협력했던 사르소카는 2023년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해당 직책을 수행 중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내 범죄가 왜 여전히 높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국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캄보디아의 국가적 신뢰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은 캄보디아 내 부패한 권력과 중국 범죄 조직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일까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캄보디아에서만 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카지노 관련 중국 범죄 조직은 늘었고 각 국가별 부패한 권력들과 결탁하며 모두 캄보디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범죄 조직이 활동했던 주요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현재 이러한 범죄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 나라의 사기 센터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43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 국가의 총 공식 국내 총 생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도박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함께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중국 정부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늘리거나 선별적인 태도를 통해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 중국 정부는 라오스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범죄 조직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라오스 내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법 집행 및 보안 협력을 강화해 중국 공권력이 라오스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게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 공권력이 활동하는 것을 합의해 평소 중국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협조하는 국가들의 중국의 안보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은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지배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갑니다. 태국은 중국 범죄 조직의 단속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중국 배우가 태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미얀마의 사기 센터로 인신매매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진핑 주석이 태국 총리를 압박해 태국 내에서 중국의 보안군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내에서는 태국 영토 안에서 중국 보안군의 활동이 태국의 주권과 국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중국에서는 온라인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30%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온라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40%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2010년대 이후 해당 지역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중국 정부의 모습과 비교해 해당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규모와 피해 액수는 줄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많은 사례와 수치를 통한 공식 보고서들을 발표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인 피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반대로 중국인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애국심을 표명할 경우 일부 용인해주는 등 선별적 단속을 통해 범죄 조직을 중국 영향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20년대 이후 해당 지역의 중국 범죄 조직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미국이나 유럽 또는 다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어에 능통한 인도인들을 해당 지역으로 대거 유인해 여권을 강제 압수하고 감금 폭행해 스캠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범죄 조직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여러 국가에서 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필리핀 사법당국은 탈락주의 반반 시장직을 맡고 있던 앨리스 궈를 온라인 사기 및 62건의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복합 단지에서 수백 명의 필리핀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온라인 사기를 위해 강제 노동시키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이러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는
거하핑이라는 중국 국적자이며 허위 출생 증명서를 사용해 필리핀 시민을 사칭하고 시장직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그녀의 시장직을 박탈하고 필리핀 신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또한 범죄를 통해 모인 자금과 정보가 중국으로 유입됐다는 정황 증거와 의혹으로 현재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녀의 중국 스파이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그녀의 실제 국적과 그녀가 필리핀 국적을 위조하는 과정, 그리고 온라인 사기를 통해 얻은 정보가 중국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이 사례를 중국 정부가 중국 범죄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에서는 2024년부터 온라인 사기센터 단속을 본격화하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 단체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사기센터 배후 범죄자들이 필리핀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얀마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범죄 조직이 미얀마 내에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을 중국 정부의 주요 전략 목표에 맞추어 간접적으로 미얀마를 지원하고 있어 중국 정부와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범죄 조직의 수장, 셰지장은 사기센터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중국의 1:1로 사업과 연관시켰으며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셰지장을 민간 기업가가 1:1로 사업에 기여한 모범적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범죄 조직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이들에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범죄 조직이 처벌되었으며 중국 공권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범죄가 하락한 지역도 존재한다고 말하며 억측과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해당 지역에서 중국인 피해자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피해 규모도 크며 최근까지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보고 사례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범죄 조직을 고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처음부터 양성하며 확장시켰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중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내 중국 범죄 조직의 증가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들에서 결과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 그리고 범죄 조직이 중국 정부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실제로 중국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내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인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며 실제로 정복적인 내용의 보고서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와서 범죄 조직은 각 국가에서 활동하며 해당 국가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미국과 영국 및 인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을 넘어 더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국가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죄 조직의 범죄 활동을 용인해준 많은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 하나만의 이유로 현재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국만의 문제도 각 국가의 부패한 권력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이번 제재 발표에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초국가 범죄 조직인 프린스 그룹과 후이온 그룹은 이러한 거대 범죄 네트워크의 수많은 모습들 중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이 거대 범죄 네트워크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